동아북스 오늘의 책은 식량 쇼크입니다. 식량 쇼크는 앞으로 다가올 세계적인 식량 부족 시대를 경고하고 제도와 정책, 인구와 기후, 자원과 금융, 산업과 무역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식량 문제를 바라본 책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인 저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식량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식량 산업이 종자산업, 바이오 기술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량에서 미래의 해답을 찾는 책, 식량 쇼크의 저자 삼성경제연구소 김한현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식량 쇼크라는 그 책 제목이 전 세계 식량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로 식량 문제가 심각한가요? 예, 오일 쇼크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예. 그것만큼 최근에는 식량 쇼크, 식량이 가격이 오르고 수급이 타이트해져서 식량을 우리가 원할 때 제때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식량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었던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모두 식량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일부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의 일부 국가들은 식량을 구할 수 없어서 정말 큰 식량 위기 또는 식량 쇼크 상황을 겪었죠.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글로벌 보릿고개라는 표현으로 많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겪었던 과거 70년대까지 겪었던 보릿고개가 이런 식량 가격이 오르고 식량을 우리가 원할 때 제때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서 식량 쇼크, 식량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책의 한 챕터로 식량 부족 시대의 도래라는 챕터가 이제 처음에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2007년에 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값싼 식량의 종말을 경고를 했는데요. 실제로 정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예,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는 식량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었죠.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고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식량을 포함한 다른 원자재들도 이제 서서히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가 그 피크점이 2008년 상반기까지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값싼 식량의 종말이 왔다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선언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식량 가격도 급락하였다가 다시 2010년, 11년, 그리고 올해 지금 2012년 현재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두, 그러니까 우리가 콩이라고 알고 있는 대두의 경우에는 2008년의 급등기만큼 지금 현재도 높아진 상황이고요.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굉장히 가격이 낮았는데 바이오 연료용으로 옥수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밀 가격하고 비슷해질 정도로 옥수수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저희가 상상한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책에서 식량이 3S 식량에서 3R, 그러니까 3R 식량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이죠? 예, 옛날에는 충분하고 sufficient, 충분하고 stable, 안정적이고 그리고 safe, 굉장히 안전한 식량이었다면 최근에는 굉장히 모자르고 불충분하고 또 불확실하고 또한 불안전한 산불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불의 시대 또는 산불의 트렌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불충분, 그러니까 아까 수급이 불안해져서 우리가 원하는 식량을 제때 구할 수 없는 상황을 불충분한 그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불확실, 과거와 달리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면서 공급이 갑자기 굉장히 주는 그런 생산 감소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한 뭐 시청자분들도 식량에 투자하시거나 곡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보다 이 글로벌 유동성, 투자 또는 투기 자금들이 곡물 또는 식량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확실한 시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불안전. 얼마 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방사능, 예. 오염심에 그랬죠. 대한 우리 예. 경각심이 굉장히 커졌는데 그렇죠. 그전에도 여러 신흥국의 수입 식품에 대한 불안전한 그 세이프티, 푸드 세이프티한 이슈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그런 것처럼 최근에 불안전한 식량이 많아져서 우리가 국민들이 또한 우리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전한 식량을 먹고 있는 시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이야기를 이제 나눌수록,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눌수록 점점 더 심각한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식량 그 산업 자체로 봤을 때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 생산이라던가 소비에 있어서 편제성이 좀 심하고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하셨는데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편제성, 일부 국가의 생산이나 일부 국가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대표적인 식량, 우리가 뭐 식량하면 크게는 우리 채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식량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두나 옥수수, 밀, 예. 우리가 빵이나 라면으로 그렇죠. 먹는 밀, 그리고 우리의 주식인 쌀, 예. 그런 4가지 종류, 곡물로 좀 대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곡물로 한정을 한다면 대두나 옥수수, 그리고 밀 같은 경우에도 일부 국가, 중남미나 또한 북미, 미국이나 캐나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지역의 생산지가 한정적이거든요. 그들 국가 중에서도 일부만 수출을 하기 있기 때문에 그 편제성, 그러니까 그들 국가들이 생산이 굉장히 감소해서 이제 수출을 하지 않는다라면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박사님께서 책에 말씀하신 게 아랍의 봄이 사실 전혀 다른 데서부터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로 이어져 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러시아의 식량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나비 효과라 하면 뭐 아시겠지만 브라질의 조그만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주의 예. 남부주의 토네이도를 일으킨다. 예. 그러니까 작은 일이 결국 큰 전혀 상관없는 지역까지 그렇죠. 일까지 번져서 예. 큰 일로 벌어진다는 것인데요. 그 일이 2010년에 러시아가 곡물 수출 금지를 했습니다. 그 자국에 이제 가뭄이 심각했었는데요. 당시 러시아가 우리보다 굉장히 위도가 높은 예.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40도까지 올라가면서 그랬었나요? 가뭄이 예. 심각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 밀의 주산지인 러시아가 밀의 생산이 줄어드니 수출 금지를 내리고 예. 주변국도 수출 금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밀 가격이 급속하게 급등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랬겠네요. 그게 이제 2010년 하반기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프리카 국가,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중동 국가들의 주식은 밀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래도 그 척박하기 때문에 예. 생산을 하지 않고 대부분 밀을 수입해서 그 국민들에 공급하고 있는데 식량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가 불안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집트, 우리가 알고 있는 리비아나 튀니지 그런 국가에서 시작됐던 것이고요. 맨 처음엔 민주화 시위라기보다는 그런 곡물 가격, 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빵 가격도 오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위가 시작됐지만 이제 결국 장기 독재에 대한 불만들도 누적적으로 쌓이면서 결국 촉발이 식량 가격, 러시아가 수출 금지한 작은 행위가 결국 아랍의 봄 또는 중동의 봄을 일으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몇십 년간 나라를 다스렸던 독재자들이 장기 집권했던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펀치가 날아와가지고 권좌에서 물러나게 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만약에 2010년에 러시아가 곡물 수출 금지를 예.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2011년 작년에 그런 아랍의 봄이나 중동의 봄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독재하던 대통령들이 계속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역시 식량 가격이 글로벌 경제나 아니면 그 전 세계 문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예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식량 가격은 왜 오르는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식량 가격 변동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식량 가격이 변동하는 원인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 그리고 세 번째는 거시나 금융 요인일 텐데요. 먼저 수요 요인을 말씀드리면 2000년대 중반,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신흥국이 급속하게 성장을 함에 따라서 그들의 곡물 수요, 식량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중요한 것은 곡물을 직접 섭취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결국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육류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사료용 곡물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곡물 수요, 식량 수요가 더욱 증가했고요. 두 번째 수요 측면은 많이들 아시는 바이오 연료입니다. 옥수수나 대두 그런 곡물을 우리가 직접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에탄올이나 아니면 바이오 디젤로 만들어서 자동차에 넣게 되는데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곡물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 두 번째로는 공급 쪽에는 기후 변화가 심각하고 그럼에 따라서 기상 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2007, 8년에도 발생했고 2010년에도 발생했고요. 굉장히 자주 발생하네요. 그 빈도와 예. 정도가 더욱더 빈도는 짧아지고 정도는 더 커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식량 생산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공급 충격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경작할 수 있는 농경지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도시화, 산업화가 신흥국들도 예. 저개발국들도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량을 경작할 수 있는 농경지가 줄어들게 되면서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에 들어서 금융위기 전후로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금융이나 거시 변수인데요. 우리가 식량이 대부분이 특히 곡물의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우리가 쉽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 식량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리고 많은 펀드들, 에그리 비즈니스 펀드라든가 아니면 그 식량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금융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위해서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런 자금들이 몰리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 투기적 요인 또는 투자적인 요인 때문에 또한 식량 가격이 상승하거나 또한 그런 자금들이 빠질 때는 급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그 인간이 먹는 식량과 이제 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바이오 연료 간 그 대립 논쟁을 이제 책에서는 식량 대 연료 논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그게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바이오 연료 우리가 유가가 많이 지금도 현재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요. 2000년대부터 쭉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 안정적이었다가 유가가 2000년대 중반 오르고 금융위기 직전에 1배럴당 140달러까지 가는 급등이 왔었고 그리고 2011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랍의 봄 시절에 2011년 상반기에 또 급등을 했었고 지금도 이란 사태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16개월 연속 1배럴당 월 평균 가격이 100불 이상의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휘발유를 소비하니까 2,000원이 넘은 지 한참 오래전 일인데요. 그렇게 고유가가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대체 수단을 찾게 되고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이오 연료였습니다. 바이오 연료로 생산되는 투입물에는 대표적으로 옥수수나 대두 그리고 그 유채씨 그런 그 식량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사탕수수와 같은 식량은 아니더라도 경작을 통해서 재배하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결국 경작을 해서 산출된 그런 농산물들이 그 우리가 먹는 데 쓰이지 않고 그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은 또 더 귀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고요. 북반구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으로 대표되는 북반구 쪽에서는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먹는 것이 우리는 풍족하니까. 해결이 됐으니까. 근데 아프리카로 대변되는 이 남반구에는 정말 생존의 문제거든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먹는 것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식량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비윤리적이라는 이슈를 제기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식량이 금융 상품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금융 상품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선물 시장에서 우리가 시카고 보드 오브 트레이드 지금은 CM이라는 그룹으로 이제 합쳐져서 그
그 거래소가 통합이 되었는데요. 과거부터 CBOT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 농산물이 선물 시장에 가장 먼저 개설된 것입니다. 워낙 선물 시장의 목적은 해치. 그러니까 우리가 현물이나 우리가 농산물이든 그 생산물이 있을 때 그 가격 변동을 좀 완화시키고자 선물 시장을 개설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치용의 거래가 많지 않고 투기적인 우리가 그 자본 이득을 위해서 지금 식량 가격이 오를 것 같아. 지금 선물을 한 포지션 사야지 하고선 가격이 올라면 팔고 그건 순수한 자본이득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일반 투자자들은 선물시장 해외 선물시장에서 많이 하기는 어렵고 뭐 해치펀드라든가 큰 그 투자은행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고요. 그들이 그 대신 선물시장 가격을 정하고 선도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접 하기는 어려우니까 펀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에그리 비즈니스라고 해서 농산업 경영 펀드라고 해서 지수 추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 가격에 추종하는 펀드 그런 것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그 펀드에 가입하는 순간 그 일정 포지션은 선물 시장에서 사게 되니까 우리도 본의 아니게 투기적 거래대가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또한 에그리 비즈니스 펀드 중에서는 기업의 투자, 농산업 관련 기업, 비료회사라든가 사료회사라든가 아니면 종자회사라든가 그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직접 투자나 펀드, 간접적인 투자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그런 금융상품이 없었는데 식량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이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반 금융상품보다 그런 식량과 연관된 그런 금융상품들이 더 비난을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는 순간 그런 것에 자본이득을 위해서 투자하는 순간 투기적 거래제가 되는데요. 자기가 정말 내가 이게 소비를 하고 싶지 이런 꽃 같은 경우에 자기가 소비를 하고 싶을 때 사야 되는데 그런 투기적 거래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데 순수하게 자본이득 위해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식량 가격이 오르면 아프리카나 그런 빈국에게는 큰 고통을 안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체로 식량을 구입할 때 가격이 오르면 구입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국제사회에서 지원할 때도 식량 가격이 비싸니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런 식량에 관한 투기적 거래는 비난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좀 이렇게 흔히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그런 표현이 좀 눈에 띄었는데 곡물 메이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곡물 메이저라는 건 어떤 건가요? 다른 원자재, 석유나 광물도 메이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그 생산이나 유통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곡물, 식량도 4대 메이저로 대표되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A, B, C, D로 대표되는데요. A는 ADM이라는 기업이고요. B는 벙기. 세 번째는 많이들 들어보신 카길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D는 루이 드레프스라고 해서 가운데 D를 따서 D, A, B, C, D로 기억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이들 기업이 한 전 세계 곡물 유통 물량의 한 80%는 장악했다라고 추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생산을 하지 않지만 글로벌 식량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의존이 많이 되고 있네요. 우리도 밀과 대두, 옥수수 3대 곡물만 봤을 때 이들 4대 메이저를 통해서 한 65% 정도, 60% 이상을 도입하고 있고요. 그렇게 높나요, 저희도? 그리고 일본 상사들, 일본 종합 상사들도 식량 유통에 과거부터 뛰어들어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들로부터도 한 20%, 약 20% 정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만이 한 10에서 20%만이 우리 기업을 통해서 식량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그러면은 그 곡물 메이저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네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일본 그런 곡물 기업들도 그 4대 메이저급은 아니지만 굉장히 규모가 큰가요? 중급 메이저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들도 이미 1960년대, 70년대부터
식량 생산지를 다니면서 거래선을 트고 곡물 유통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최소한 일본 자국으로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주요 종합상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우리같이 4대 메이저에 의존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주변 국가에까지 공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소싱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많이 좀 뒤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책의 또 하나의 챕터인 그 식량산업, 미래 핵심 성장산업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금융위기 후에 다시 1차 산업이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예, 그 금융위기로 인해서 금융위기의 주범인 금융산업이 비판을 받게 됐는데요. 금융산업은 서비스 산업이고 3차 산업인데요. 아무래도 금융업 하면 일단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남은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뭐가 남겠습니까? 쓰던 컴퓨터가 남았을 거고요. 그렇죠. 테이블 정도 예. 남았을 거고, 의자 남았고, 인력이 떠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죠. 결국은 수익을 많이 낼 때는 좋았겠지만 결국 청산되고 무슨 위기가 닥치면 남는 것이 없는 거죠. 실체가 없는 산업입니다. 그 대신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2차 산업 제조업이라든가 1차 산업인 농업, 광업들은 실체가 있는 산업입니다. 예. 어떤 것이 뭐가 잘못되더라도 공장이 남고 토지가 남고 생산물이 남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위기로 인한 그런 금융산업에 대한 비판, 서비스 산업에 대한 중심의 성장에 대한 비판, 그런 논 때문에 제조업이나 특히 또 더 나아가서 더 실체가 있는 농업 또는 광업, 1차 산업에 대한 주목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농업이 돈이 되는 비즈니스라는 어떤 좋은 사례들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글로벌 비즈니스적으로 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듀폰이라는 기업을 아실 텐데요. 예, 예. 우리 셔츠도 만들고 그렇죠. 라이터도 만들고 여러 대표적인 예. 예전 과거에는 나일론을 그렇죠. 글로벌 점유율 1위 하던 대표적인 화학 기업으로 알고 있죠. 기업입니다. 예, 예. 근데 최근에는 이 기업이 변모를 해서요.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화학 산업이 굉장히 위축이 됐을 때 우리가 농업 쪽에 종자 산업 그리고 영양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해보자 해서 현재는 그쪽에 농업과 영양 산업 쪽에 매출이 타 부분보다 화학 부분보다 더 많이 그런가요? 많습니다. 듀폰이? 그리고 종자 말씀드리면 세계 2위 종자 기업이 듀폰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농업에서 글로벌 기업들도 수익을 창출하고자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노무라 홀딩스, 노무라 네. 증권으로 대표되는 노무라 홀딩스가 있는데요. 2010년에 재미있었던 것이 농업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보겠다. 농업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가 니치마켓을 한번 공략해보자. 일본이나 글로벌 농업에 컨설팅을 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 농업이 성장할 수 있는지 기회를 찾다 보면 많은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농업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겠다라고 목표를 정한 적이 있고요. 또 2010년에 예를 하나 더 들면 캐나다의 유명한 비료회사인데 포타시콥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M&A 물건으로 나왔었는데요. 굉장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광물 곡물 메이저는 말씀드렸는데요. 광물 메이저 기업들 중에서 1위 기업인 BHP 빌리튼이라는 기업이 광물 회사인데 그거 우리가 사겠다라고 인수를 강력하게 희망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근데 캐나다 정부와 또 중국 측도 연결돼서 그 인수권은 무산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사료 회사나 비료 회사가 M&A 물건이 나왔을 때 굉장히 주목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듯이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농업이 돈이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과감한 투자와 M&A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그 이야기가 흥미진진한데요.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곡물 메이저에 대한 의존도도 높고,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곡물 자급률이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낮은지 아니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괜찮은 편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식량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냥 곡물 자급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곡물 자급률이 우리가 한 26% 정도 됩니다. 26%요? 그러니까 나머지
67%는 수입을 의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곡물에는 사료용 곡물 수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료용 곡물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60%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우리 곡물 자급률이. 예. 그만큼 우리 그 자급 기반이 취약하고 농업의 생산 기반이 취약하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우리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 중심으로 아무래도 경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농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수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싼 가격에 예. 그동안 도입을 할 수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과정들은 그 식량 자급률이 쭉 낮아지고 제조업이나 수출이 많이 느는 그런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유럽의 선진국들은 식량 자급률, 곡물 자급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대부분 100%를 넘는다. 그러니까 자급이 100% 가능한 자급하다 상황이네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제조 중심의 국가들이 있는데요. 스웨덴이라든가 뭐 그런 국가들도 우리가 제조 중심의 국가로 알고 있는데 곡물 자급률이 100%가 넘거든요. 아, 그런가요? 프랑스나 뭐 그런 농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가들은 더할 나위 없고요. 네, 흔히 알고 있기로 뭐 그 스웨덴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가들은 그러니까 공업 기반이고 농지도 되게 작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런 수치들이? 1차적으로는 농업 정책 측면에서 농업을 보호하고 농업을 키우려는 의지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기본 정책이나 생각은 농업에 대한 안보, 식량 안보가 다른 산업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와 농경지 보전이라든가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 자급 기반이 유지되고 있고 또한 두 번째 중요한 측면은 그들 유럽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러시아 등 주요 생산 지역 외에도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대부분 자국의 유명한 곡물 유통회사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급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그러면 유럽 국가들은 식량이 안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박사님 말씀 들으면 그게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과거에 오히려 우리는 지금 소득이 높아지고 지금 내서야 식량 안보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들은 이미 과거에 그 식량이 모자랐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식량이 너무 풍족해서 과거에 이제 수출도 막 하고 마음대로 쓰던 시대에서 갑자기 이제 식량이 모자라지니까 이런 식량이 가장 중요하다. 식량 안보가 우리의 산업을 보호하고 우리 국가 경제에 버팀목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서 과거부터 식량 산업, 지금까지도 식량 산업과 식량 안보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러시아 이야기를 아랍의 보험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러시아가 지금 호시탐탐 식량의 무기화를 노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식량의 무기화라는 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예. 러시아하고 그 과거 구소련 연방 국가들, 우크라이나 같은 국가가 대표적인데요. 주요 곡물 생산국입니다. 그들과 이제 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인데 대부분 그런 국가들이 합쳐서 그 식량을 수출을 규제할 수 있는 기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움직임도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 있었고요. 그 러시아가 추진하는 그런가요? 오펙이라고 석유 수출국 기구, 중동을 중심으로 한 오펙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종의 곡물 오펙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목적은 뭐 식량의 무기화나 국제 식량 시장을 좌지우지하겠다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을 더 나아가서는 무기화될 수 있는 그런 전초 단계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박사님께서 식량 쇼크에서 식량에 대한 주제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또 재미나게 제가 읽었던 부분이 대체 식량에 대한 부분을 되게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그 대체 식량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결국은 우리 인류가 과거부터 이제 식량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술 진보로 해결을 해야죠. 농업혁명이 2차례 있었는데요. 농업이 뭐 그렇게
중요한 산업이 아니게 되다 보니까 다른 서비스나 제조업보다 아무래도 그 전 세계적으로도 아무래도 농업이 조금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농업에 대한 투자나 개발은 조금 다른 산업에 비해서 약해진 것이 사실이거든요. 결국 대체 식량, 그러니까 식량을 뭐 아무래도 기술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뭐 더 단수라고 하는데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뭐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예. 느낄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패치형도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붙였을 때 뭐 포만감을 느껴서 이제 그런 것도 식욕을 할 수 개발되고 있는. 있다든가 그런 기술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그런 기술들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기술들은 역시 인간의 목적이 뭐 인간의 삶의 목적이 아무래도 먹는 즐거움도 많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아무래도 조금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그쪽의 기술에 대한 관심들은 있는데 예. 아무래도 기술로 정말 상업화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기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식량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챕터에 또 인상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밀 자급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쌀과 비교했을 때 왜 밀 자급률이 중요한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쌀은 현재 제한된 양만 수입됩니다. 예. MMA라고 해서 제한된 양만 수입되는데요. 예. 그래서 거의 자급률이 100%에 가깝습니다. 그 제한된 양, 소량만 제하고는 예. 국내에서 전량 생산된 것을 예. 우리가 먹고 있는데요. 예. 밀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자급률이 최근에 높아져서 1%, 2%밖에 예.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전량 수입을 하는데요. 아. 최근에 이제 거리에 나가 보시면 커피 전문점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제과점, 예. 도넛 파는 예. 가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선 대부분 케이크, 도넛, 무슨 빵 예. 그런 밀로 만든 것들을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식습관을 보더라도 과거에는 뭐 쌀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쌀밥 많이 먹지 않지 않습니까? 예. 빵도 많이 먹고 또 국수류를 그렇죠. 많이 예. 먹게 되는데요. 현재 쌀의 1인당 소비가 한 해에 80kg가 되지 않습니다. 80kg가 한 가만이라는 단어로 많이 양으로 예. 아실 텐데요. 그 단위를 아실 텐데요. 80kg가 굉장히 주는 의미가 큰데 그 80kg도 먹지 않습니다. 그럼 환산하면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밥 한 공기 정도 먹는 양입니다. 그런가요? 1년에 80kg를 안 먹거든요.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반면에 밀 소비는 늘어나고 있고요. 따라서 아무래도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추려면 밀에 대한 자급에 대한 것들을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래서 밀을 쓸 수 있는데 쌀을 이용해서 하는 뭐 쌀 케이크라든가 예. 쌀 국수라든가, 예. 그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밀로 만든 쿠키라든가 우리 밀로 만든 뭐 케이크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농업 개발을 위해서 많이 진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어떤 전략들이 기업들한테는 필요할까요? 예, 한국에서 뭐 생산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인건비라든가 지대, 땅값이 높기 그렇죠. 때문에 예. 결국 농업의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것을 상쇄하고자 그래도 그러면 해외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싼 그러면 해외에서 해보자. 우리가 이제 제조업이 생산 공장이 뭐 중국 등 신흥국으로 나가는 거랑 같은 이치인데요. 그럼 해외에서 농업을 개발해서 거기 그 생산물을 뭐 주변국에 팔거나 그 내수용으로 팔거나 아니면 유사시 한국으로 가져오자. 그런 목적으로 해외 농업 개발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연해주를 중심으로 대량 농업은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뭐 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그 해외 농업 개발은 한 가지 트렌드이고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지만 한 가지 문제는 그런 대부분 신흥국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예.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제 결국 이제 선적을 해야 되고 할 때는 그 항구와의 접근성, 그 농업 생산 기지와 예. 접근성 그리고 도로나 철도 그런 운송 인프라가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척박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과거 러시아가 수출 금지했었던 것처럼 그 한 국가가 수출 금지하면
그 국가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우리 자본으로 투자돼서 생산했다 하더라도 결국 밖으로 수출할 수 없거든요. 결국 우리가 유사시에 우리 한국으로 수입할 수 없는 그 물량을 수입할 수 없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예. 다소 최근에는 그런 것보다는 글로벌 유통에 더욱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글로벌 유통시장을 조금 더 장악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농식품들이 수출이 되고 있나요? 그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그 박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아무래도 농업이 발달하려면 식품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농업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옛날에는 농림부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의 한 기관도 이제 정책을 담당하는 이제 부도 식품을 넣게 되었는데요. 예. 그만큼 식품과의 연계를 통해서 농업 수출도 농업 1차 뭐 배나 사과나 그런 과실류 아니면 농산물류를 직접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식품까지 포함해서 그 급속하게 지금 그 식품이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한류 때문이고요. 식품도 한류 덕을 보고 있네요. 한류 덕을 보고 있고요. 그런가요? 그리고 한식의 세계화라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한식을 세계화해 보겠다. 그리고 한류를 이용해서 우리 음식을 알려보겠다. 그런 움직임 때문에 역시 우리 농산물, 우리 식품이 수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뭐 박사님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냥 개인적으로 박사님께서 지금 묻혀있는 어떤 한국의 식품 중에 좀 세계로 나갔을 때 이 정도면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뭐 외국인들이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게 불고기와 뭐 비빔밥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 최근에 트렌드가 이제 컨트리 푸드입니다. 이제 그 한 국가의 특색 있는 음식들을 내보내는 건데요. 저는 뭐 모르겠네요. 우리식의 저는 그 치킨을 좋아하거든요. 우리식의 치킨 그 튀기는 조리법들이 있죠. 서양에는 윙 중심의 윙을 이렇게 튀겨서 먹게 하는데 우리 튀기는 것들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보기에는 그쪽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 그렇군요. 한번 우리 닭들이 튀김이 얼마나 앞으로 이제 쭉 뻗어나가는지 한번 지켜보면 더 재미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책 이야기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최근까지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그 이야기를 했던 게 FTA고요. EU하고도 맺고 미국하고도 맺었고요. 우리 식량이나 식품 시장에 실제로 FTA를 맺은 게 체결한 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공식적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그 추정은 한 EU FTA로 이제 벌써 발효가 되는데 발효되면 15년간 한 1,700억 원 정도의 농업 생산이 감소할 거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미 발효되었죠. 15년간 8,100억 이상의 농업 생산액이 감소할 거다. 합쳐서 대강 1,700억 원 그리고 8,100억 원 해서 한 1조 정도의 생산액이 그렇게 계산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크게 합산을 해본다 그러면 1조 원의 농업 생산액이 감소한다는 추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은 이 농업 생산의 대부분은 축산업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이고요. 대부분의 곡물은 우리 농산물들은 자체적으로 뭐 생산하거나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는데 아무래도 축산물, 육류의 수입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형 농업펀드 이야기도 잠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규모가 작은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한국형 농업펀드는 현재 공모의 형태는 아니고 공모를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펀드는 아니고 정부 주도형의 정부 주도나 공기업의 주도로 일정 부분을 그 금액을 설정해서 이제 농업 관련한 기업이나 아니면 성장 가능성 있는 농업 관련 기업에 하고 산업에 투자해보자라는 측면에서 그 농업펀드를 설정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이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그렇게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은 농업도 돈의 문제입니다.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의 투자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글로벌 메이저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메이저하고 경쟁하려면 결국 어느 정도의 일정의 규모, 돈이 있어야 된다는 투자액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결국 그게 시발점이 돼서 농업펀드, 한국형 농업펀드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이 한국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좀 영향을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공모의 형태로 다른 이제 농업펀드들이 많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국 농업도 돈이 될 것 같다. 아니면 글로벌 전체로 농업이 식량 산업이 돈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공모의 형태로 또 어떤 사모의 형태로 이제 펀드들을 만들어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건전한 투자, 정말 이 기업이 식량을 생산해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정말 알차게 수익도 올리고 우리 식량 안보도 높이고 그런 기업에 투자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박사님께서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들, 좋은 제안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 산업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농업의 미래가 궁금한데요. 우리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조 경쟁력이니까요. 기술인데 한마디로 기술과 결합한 농업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내 생산 기반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도 안 좋으니 농업 관련, 그러니까 종자 산업, 바이오 산업, 농업이 기본이 된 그런 산업들, 첨단 산업에 우리 기술을 이용해서 그쪽을 선도한다면 정말 생산하는 농업도, 그냥 기본적인 농업도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금융위기가 준 한 가지 좋은 점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의 중요성, 정말 이제 농업 때문에 이제 농산물, 식량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닥칠 수 있겠구나, 그런 위기감을 줬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경제위기가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측면은 유일하게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 결정자들이 아무래도 그런 농업의 중요성을 더욱더 인식해서 농업이 돈이 될 수 있구나, 여기서 누군가를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이 앞으로 점점 바빠지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워낙 중요한 그 농업이라는, 그리고 농경제학이라는 중요한 파트를 맡고 계시고요. 앞으로 활동 계획이 궁금한데 끝으로 활동 계획을 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기관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국제 유가나 원자재 시장입니다. 이 식량도 어떻게 보면 원자재의 하나인데요. 제가 이쪽 그 전체적인 자원, 이 식량을 포함한 자원 연구를 좀 더 하고 싶고요. 최근에 관심 있는 것이 희소금속, 히토류 문제, 히토류 문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히토류를 포함한 희소금속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가능하면 더욱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식량에 대한 중요성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